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은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엄청나게 불편한 증상을 안고 간다면 조기에 발견돼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당뇨병은 특징이 한 80%까지도 내가 당뇨 전 단계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식습관 조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당뇨를 조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원장님, 이번에 설날이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가족들이랑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아빠가 당뇨 때문에 관리하신다고 흰쌀밥을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서 그런데 중년 나이대에 당뇨가 정말 위험한 질병인가요?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흰쌀밥 드시는 거 당뇨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잘 아시고, 그래서 식습관 조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당뇨를 조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수면이요? 잠자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뇨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를 잘 지켜주시는데도 이상하게 당 조절이 안 되시거나 당뇨합병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꼭 수면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김에 당뇨가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합병증들 뭐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수면이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당뇨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1형 당뇨병, 두 번째 2형 당뇨병이 있는데, 먼저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당이 높아졌을 때 분비가 돼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이게 췌장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돼요. 더 자세하게는 췌장 안에는 베타세포라고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는데, 1형 당뇨병 환자들은 그 베타세포를 내 몸이 파괴를 하게 돼요. 흔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내가 적으로 간주해서 파괴하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베타세포가 거의 망가지는 거예요. 거의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완전히 분비되지 않는 상태까지 가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1형 당뇨병이라고 해요. 주로 어린 시절부터 많이 와요. 소아 시기에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올 수 있어서 흔히 우리가 예전에는 소아형 당뇨병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어요. 성인에도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오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2형 당뇨병은 대표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돼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면 말초 기관들에 작용을 해서 혈당을 흡수시켜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리 인슐린이 레벨이 높아지게 분비가 돼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는 주로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으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 비만 등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방치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증가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처음에는 많이 분비되던 인슐린들이 피로함을 느끼게 돼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까지도 떨어지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타입의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소아보다는 중년 이상,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많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증상도 비교적 서서히 발생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죠. 원장님, 근데 제가 봤을 땐 저희 아빠가 당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뇨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나요? 그게 당뇨의 무서운 점이에요. 처음부터 엄청나게 불편한 증상을 안고 간다면 조기에 발견돼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당뇨병은 특징이 서서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가장 큰 무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CDC라고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21년도에 발표하기로는 당뇨병 환자의 한 23% 정도까지도 내가 당뇨병인지 모르고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당뇨 전 단계도 있는데 그 정도를 포함하게 되면 80%까지도 내가 당뇨 전 단계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다고 해요. 근데 당뇨는 계속 있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이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난 다음에 발견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도 없고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데 가장 무서움이 있어요. 합병증이요? 무슨 합병증이길래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3대 합병증으로는 첫 번째 망막병증이 있어요. 망막병증은 뭐냐면, 눈에는
몸에는 전완부라고 하는 각막이나 수정체 같이 빛을 굴절시켜주는 그런 곳이 있고, 망막이라고 하는 거는 저 안구 깊숙한 곳에 신경과 연결돼서 상을 맺게 해주는 곳이 망막인데, 거기에 미세 혈관들의 장애를 일으켜서 망막에 손상을 일으키게 돼요. 초반에는 약간의 시야 흐림, 비문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실명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장병증이 있어요. 신장에 있는 미세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처음에는 그저 단백질이 소변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백뇨 정도로 시작을 하다가 많이 망가지게 되면 신장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신부전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투석이라는 걸 받게 되고, 신장 투석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온몸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를 바깥 기계를 통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신경병증이 있는데, 신경병증은 우리 말초에 있는 모든 신경의 염증들을 일으키고 병을 유발해서 감각이 처음엔 저릿저릿한 정도로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당뇨발같이 발끝 감각이 무뎌져서 내가 상처가 난지도 모르고 염증이 생긴지도 모르고 지나가다 병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발이 썩어서 결단을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종이 좀만 베어도 엄청 아픈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이 신경들이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져서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어지간하게 남들이 당장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상처를 당뇨 환자분들은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암으로 절단하는 건 봤는데 당뇨도 진짜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네요. 이 세 가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밖에 가벼운 위장관 증상들, 뭐 예를 들면 구토를 심하게 한다든지 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피부적인 증상들도 많이 와요. 대표적으로 조금 건조하다든지 가렵다든지 혹은 목덜미라든지 뭐 어떤 접히는 부분들, 겨드랑이 같은 데 색소 침착 같은 거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로 그거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당뇨는 기본적으로 혈액안이 끈끈해져요. 당이 높아지니까. 그러다 보니 미세 혈관들을 다 막게 되는 일이 생겨서 원활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기본적으로 가볍게 피부톤이 칙칙해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뇨예요. 한마디로 소변이 양이 증가되게 돼요. 그 이유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죠. 온몸에 있는 수분을 혈액 안으로 다 끌어모아서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돼요. 그것 때문에 평소보다 소변량이 굉장히 늘게 되고, 두 번째 증상은 다갈인데, 한마디로 갈증이 굉장히 증가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 상태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많은 수분 섭취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식이에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긴다는 뜻은 몸에서 혈당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영양분이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돼서 결국은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를 자연스럽게 원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해주신 증상 2가지 중에 다갈과 다뇨 말씀해주셨잖아요. 근데 많이 마시면 많이 싸는 거 아닌가요? 평소에 내가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같이 평소에 물을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물이 자꾸 땡기고 많이 먹고 싶어서 소변을 자꾸 봐. 그렇게 되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낌을 가져야 되겠죠. 보통은 대략적인 당뇨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실제로 수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과의 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같은 게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코티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혈당의 수준을 높이게 되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물질이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렙틴이나 그렐린의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렙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식욕을 조절하는 물질 중에서 억제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렐린이라고 하는 물질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의 혼란이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수면장애의 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욕은 너무 늘게 되고 더 많은 걸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는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이게 반복이 됐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멜라토닌의 감소가 있어요. 멜라토닌은 우리가 수면을 유지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멜라토닌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번째
번째는 교감신경의 항진이에요. 교감신경의 항진은 불면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수면 장애 중에서 코골이 수면 무호흡 환자가 숨을 안 쉴 때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이 교감신경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의 저하 그리고 염증의 존재예요. 우리가 흔히 불면이 있으면 온몸에 염증 세포가 증가되고 염증 반응이 과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줄일 수가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수면과 관련이 매우 깊어요. 결론적으로 당뇨는 조기 발견이 너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이 합병증들이 이미 발생된 다음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합병증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조기 발견해서 당 조절을 엄격하게 하면 발생되지 않을 그럴 질환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역시 식습관과 운동이에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역시 정제 탄수화물이 되겠죠. 먹었을 때 바로 혈당 스파이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주 당의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섬유질 같은 게 또 없기 때문에 포만감을 유발하지 않아요. 항상 공복감을 주게 되고 더 먹게 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정제 탄수화물이니까 이런 거 반드시 엄격하게 금해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단백질 같은 것들 많이 섭취해 주시고 지방을 드시더라도 좋은 지방들 올리브유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아보카도, 견과류 등에 있는 좋은 지방질을 섭취해 주시고 여러 가지 튀김류들에 있는 나쁜 지방질들은 멀리해 주세요. 운동은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근육 운동이 병행이 되셔야 되세요. 근육이 많을수록 당을 많이 끌어다 쓰게 되고 혈당 관리에 유리해져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육은 늘리고 지방은 낮추는 쪽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양질의 수면을 취해 주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수면을 잘 취할수록 혈당은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면은 반드시 양과 질이 충분한 채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당뇨는 꾸준히 관리하시는 병이에요. 지금 당장 몇 달 동안 노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일정한 루틴을 만드셔서 엄격하게 지켜주시는 것만이 앞으로도 더 큰 당뇨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건데 꼭 다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자요.